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태풍 흰남노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차례상 고물가 걱정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기후변에 가장 약한 게 농축산물이거든요. 네. 지난달에 있었던 기록적인 폭우 역시 수백 년 만에 이제 이 수해가 발생을 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이제 복구 작업이 한창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역대급 태풍이 흰남노가 북상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 태풍 기록을 깰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추석 지금 일주일 앞두고 사실 지난주 이번 주 주말 대부분 아마 성묘 가셨던 분들 굉장히 이제 비 때문에 내지는 이제 피해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크실 텐데 당장 걱정은 이제 이 농축수산물이 값이 오르면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표면으로 한풀 꺾였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직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네.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5.7% 올랐죠. 7월에 6.3%에 비해서는 7개월 만에 무려 이제 0.6%포인트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물가 상승세가 낮아진 건 석유류 가격이 안정됐기 때문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개인 서비스업, 외식 물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 지난달 이제 채소류 가격을 좀 보게 되면 높은 기온과 잦은 비로 작황이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지금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호박이 83% 올랐고요. 네. 배추, 오이 가격이 이게 1년 전과 비교한 가격인데 거의 70% 내외로 올랐습니다. 네. 파 가격 올랐고요. 외식 물가도 역시 8.8%가 올랐는데 이게 1992년 IMF 이전입니다. 1992년 10월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생선에 먹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치킨 가격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다 채소, 라면, 햄버거 안 오른 게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한 번 오르면 가격의 하반 경직성이 상당히 커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원재료 가격이 내린다 하더라도 외식 물가라든가 개인 서비스 업종에 한 번 오른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네. 가계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달에 이제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나 소상공인들이 더 크게 지금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정부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마저 나서서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해라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좀 긴급합니다. 네. 관련 부처들이 지금 이 재해 피해를 입은 곳에 지금 곳곳에서 주말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일단 지난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통상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최대 4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네. 아울러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추석 물가에 가장 민감한 성수품들이 대부분 채소류, 고기류, 과일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석 성수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석 3주 전부터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물량 그리고 농협의 이 계약재배 물량 등을 풀어서 도매 시장에 무려 한 1.4배 정도, 평상시에 1.4배 정도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수산물도 네. 수산물은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8일까지 최대 1,000톤을 집중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또 이제 이 밖에도 이 정부가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지금 이 추석이 조금 평년에 비해서 앞당겨졌거든요. 네. 1, 2주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추, 무, 사과, 배에 대해서는 조기 수확 등을 좀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정부는 이런 노력 이외에도 소비자들의 이제 물가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할인 쿠폰을 지금 발행하고 있거든요. 한 네. 650억 원 상당인데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성수품을 최대 20에서 30% 할인 판매하는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전과 좀 다른 이 추석 명절 분위기를 보면 일단 올해는 다중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사적인 모험은 제약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도 한 2년 정도 지금 유료화 있는데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어서 좀 이동은 자유롭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부담되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비축물을 풀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할인 쿠폰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고환율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원화의 가치가 다른 해외 통화에 비해서 좀 낙폭이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계 주요국 통화 대비 한 31개 국가 가운데 원화 가치 하락폭을 봤더니 8번째 해당한다라는 네. 이제 분석이 외신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주요 31개국의 통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률을 봤더니 올해 들어서 지난주까지 지난 2일까지 무려 12.75%가 원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주요 31개 국가 가운데 8번째로 낙폭이 컸다라는 건데 지난 주말에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62원까지 치솟았거든요. 네. 이게 2009년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국가별로 좀 순위를 좀 따져보니까 통화 가치가 20% 이상 하락한 국가도 있어요. 네. 터키의 리라화, 아르헨티나의 페소화가 26% 각각 떨어졌는데 이들 국가 공통점은 경제 위기가 진행 중이고 IMF의 구제 금융을 요청하고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네. 이외에도 헝가리, 일본, 스웨덴, 영국 그리고 폴란드 등의 순들 하락률이 높았는데 뭐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이 공통점이 있고 네. 그러면 원화를 이 선진 국가들만 따로 분류해서 보면 일본, 스웨덴, 영국 다음으로 네 번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네. 자, 이런 건 뭐냐? 이 사실 그 제가 외환시장 얘기하면서 이 지금 트리플 악재가 외환시장을 강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달러화 가치가 초강세예요. 이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팔로 의장이 긴축이 고강도로 그리고 한동안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라는 강성 발언을 이어가다 보니까 네. 달러만 강세다. 달러만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무역 수지가 지난 4월 이후 5개월째 적자입니다. 수출도 줄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들어오는 수입액은 평소에 한 2배 정도 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세 번째가 이제 중국이 도시봉쇄령이 이어지다 보니까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화도 같이 평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럼 그 환율이 그래서 지금 언제 떨어질까 큰 관심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뭐 강력한 긴축을 이어가면 우리는 뭐 이렇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이 강달러를 넘어서 이제 제왕적 달러로 가고 있는 이제 환율이 언제쯤 안정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1,360원이 뚫렸기 때문에 네. 일단 1,400원 선도 이제 가시적인 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일부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도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1,400원 선을 웃돌던 환율은 우리가 이제 IMF라는 악몽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없거든요. 네. 자, 지금 대한항공회의소의 경우에는 지금 기업들의 경우에는 내년도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환율 전망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이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긴축 기조가 내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원화 가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자, 문제는 뭐냐? 지금 달러가 들어오는 것보다도 빠져나가는 게 더 많아졌어요. 오늘 발표된 이제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을 보게 되면 네. 지난 4월 이후 지금 넉 달째 지난달도 이제 이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구두 개입에 이어서 달러를 풀어서 시장 안정화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달러 역사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역 수지 역시 5개월째 적자인데 내용이 좋지 못한 건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는 반도체마저도 26개월 만에 꺾였다라는 점에서 네. 아직도 이제 에너지 수입액이 1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수출마저 꺾인 상황이어서 만에 하나 미국이 9월에 지금 예측대로 추가적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가든 아니면 빅 스텝 0.5%로 가든 이제 상당히 지금 금리 격전 차에 따른 이제 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졌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도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아파트 거래 절벽도 계속해서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사실 자산가들의 고민은 네. 다주택자들은 물론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됐지만 네. 이 시간 내에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세금을 적게 내고 물려줄까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비중, 증여 비중이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라는 말은 뭐냐? 네. 자산가들, 집 부자들조차도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더 크다라는 데 배팅을 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네. 세금이에요. 세금.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증여하면 증여세 많이 내야 돼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증여세를 덜 내도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 한국부당수원원에 따르면 7월 중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337건인데 전체 거래 건수 가운데 한 7.2% 비중인데요. 한 달 만에 증여 비중이 4%포인트 낮아졌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당분간 이제 뭐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이자 부담도 큰 데다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증여조차도 미루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증여가 줄어들 거냐? 아마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이 양도세 중과 한시적인 배제는 내년 5월까지인데 근데 더 큰 게 있어요. 사실은 내년 5월보다도 오히려 올 연말까지가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현재 부동산 증여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다릅니다. 실제 이제 거래 가격, 실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적게는 30%, 50% 정도 낮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자산가라면 연말까지는 다시 연내 증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 정부가 지금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를 놓고 좀 고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15억 원 넘는 아파트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이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죠? 맞습니다. 일부 경제 매체들이 이제 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지금 3.3제곱미터당 이제 1억 원을 호가하고 있는 강남 아파트 살려면 대출도 안 됩니다. 네. 대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웃픈 얘기로 로또 1등 돼도 강남 입성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고가주택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대출 금지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규제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9년 12.6 대책에서 나왔거든요. 당시에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고가에 해당하는 15억 원 이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거든요. 네. 당시 상황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좀 억누르겠다라는 취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은 강남 아파트는 그러면 정말로 현금만 갖고 살 수 있는 현금 부자들만의 몫이네? 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이 제도는 위헌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시에 공약으로 집값과 상관없이 이 집값이나 규제 지역에 상관없이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70%까지 완화하겠다라고 공약은 했지만 규제는 풀지 않았어요. 네. 규제를 풀면 자칫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근데 현재 지금 분위기는 180도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아마 이제 추석 연휴 직후에 이제 이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 3구 같은 집이 좀 많이 몰리는,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몰리는 일부 지역의 집값만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어요. 네. 이 대출 규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이 시나브로 집값이 올라서 서울의 네. 강남뿐이 아니라 15억 원 주택이 강북에도 여러 채가 지금 생기고 있고 수도권으로 지금 커지다 보니까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가 절벽이다 보니까 부동산 업체, 이사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좀 불안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 거래가 이제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는 이제 숨통이 좀 튀겠지만 네. 그러나 강력한 한 방이 되기엔 좀 역부족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여전하고요. 여전히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이제 굳건하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이슈들 이인철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